매번 내가 계산했으니까 오늘은 너네가 한번 사주렴. 나도 사위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을 쳐다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어 휙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아, 민석이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석 씨 화났잖아요. 장모가 사위에게 밥 한번 사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나도 한 번쯤은 너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니? 순희 씨는 계산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일단 지갑을 꺼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민석 씨한테 차갑게 대해요? 밥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순희 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딸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치사하다고? 사위더러 밥 한번 사달라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가 눈치 주는데 어떤 사위가 좋아하겠어요? 쪼잔하게 그거 계산해달라고 하고 민석 씨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요? 안 그래도 요즘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해서 기분 안 좋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도 없이 휙 하고 나가는 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내가 매번 사달라 했니? 나도 처음으로 말해봤어. 내가 매주 손주 봐주면서 끼니 챙겨주고 명절 때 큰 상 차려주고 그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엄마, 우리가 대접할게요라든지 고생하셨어요라고 한 적 있었니? 어떻게 대접받기만을 바랄 수가 있니? 엄마, 그건 엄마가 원래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보고 그런 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시댁에는 어떻게 행동하니? 거기서도 밥값 하나 안 내려고 뒷짐지고 서 있고 이런 식으로 굴어? 그야. 우리가 매번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긴 하는데 시부모님은 은퇴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니? 나는 너의 엄마라서 그냥 퍼줘도 되는 존재니?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엄마를 무시하니까 사위도 무시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박순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 유진이와 사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외동딸 가족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10년 전 결혼한 딸 부부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주 돌봄부터 집안일까지 늘 기꺼이 도와주었죠. 주원아, 할머니가 간식 가져왔어.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할머니랑 놀자. 금요일 오후면 순희 씨는 어김없이 초등학생인 손주 주원이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맞벌이하는 딸 부부가 주말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손주를 봐주는 것이 3년째 이어진 일상이었죠. 장모님, 그럼 다음에 뵐게요. 매주 일요일 저녁 딸 내외가 주원이를 데리러 올 때면 사위 민석은 항상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저 표현이 서툰 사위의 모습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희 씨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도 주원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부탁이 아닌 통보처럼 들리는 사위의 말투에 순희 씨는 가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죠. 남자들이 원래 표현이 서툴지. 게다가 요즘 회사 일 바쁘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며 묵묵히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더 서운했던 것은 명절 때였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딸 내외가 방문할 때면 항상 빈손이었죠. 한 번은 이를 슬쩍 언급했더니 사위 민석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장모님께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필요한 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희 씨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필요한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성과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 사위는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유진아, 너희 시댁의 명절 때 뭐 가져가니? 호기심에 딸에게 물어봤더니 유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선물 사 가져가죠. 지난 설에는 아버님께 골프용품, 어머님께는 화장품 세트랑 한우 세트 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에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기면서 친정은 빈손으로 오는 딸 내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섭섭함을 딸에게 말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항상 입을 다물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딸의 말에도 순희 씨는 늘 잘 지내,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손목이 아파도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잠을 못 이뤄도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손주를 돌볼 때도 박순희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원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숙제도 봐주었죠. 어떤 주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만 돌보느라 자신의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뵐게요. 사위는 주원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흔한 고맙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뚝뚝했죠. 순희 씨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딸 내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순희 씨가 딸 집에 방문한 것은 1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것마저도 대부분 급한 손주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시간만 주원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을 받고 딸 집에 갔지만 일이 끝난 후에도 사위는 장모님, 식사하고 가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보내는 딸 내외를 보며 순희 씨는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딸 유진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가면 식사 때 국 좀 끓여줄 수 있어요? 특히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 같은 거. 박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딸 내외는 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항상 반찬 위주로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국을 찾는 이유가 궁금했죠. 너가 국 좀 끓여달라는 건 또 처음이네. 국 별로 안 좋아하잖니? 갑자기 왜? 잠시 침묵 후 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사실 민석 씨가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장모님들은 사위가 올 때마다 쌀밥에 미역국 끓여주고 보양식 해준다고. 민석 씨가 자기는 장모님한테 그런 대접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서운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희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주 손주를 돌봐주고 밥도 해줬는데 고작 국 하나 안 끓여줬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자신을 험담한 사위의 모습이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사위의 이런 불만에 딸마저 동조하는 듯한 태도였죠. 매번 와서 밥만 얻어먹으면서 너무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엄마, 요즘 사위는 백년 손님 이래잖아요. 손님 대접 좀 해주면 어때요?
그럼 차라리 너가 해주는 건 어떠니? 아시잖아요, 엄마. 저 요리 잘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요. 너가 못 해주는 대접을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전화를 끊고 난 순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여태껏 그저 표현이 서툴러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은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때마침 친구 영숙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너무 자식만 바라보지 마. 우리 나이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나는 요즘 여행 동호회 다니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렇게 지금까지 딸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순희 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쌓아왔던 서운함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죠. 손주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골랐는데 손주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니 그저 뿌듯했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손주의 모습에 박순희 씨는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국을 끓이느라 손목 통증이 심해진 것도 잊은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이날만큼은 모든 서운함을 접어두고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와,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어느새 2자릿수 나이가 됐어. 사위의 말에 박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딸 유진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원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골라봐. 주원이는 스테이크 집을 고르겠다고 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스테이크 집에 들어서자 주원이는 신이 나서 메뉴판을 살폈죠. 순희 씨는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언제나 태블릿만 보던 손주가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은 그럭저럭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주원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학교 이야기에 모두 귀를 기울였고 민석도 가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띄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깨졌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먹을까? 주원이 생일 케이크 내가 특별히 주문했어. 순희 씨가 말하자 주원이가 신이 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와, 할머니 고마워요. 초콜릿 케이크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랐지. 케이크를 꺼내고 모두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고 주원이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딸 내외가 편하게 뒷짐만 지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마치 당연히 순희 씨가 계산할 것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동안은 늘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서가, 순희 씨가 사위를 불렀습니다. 네, 장모님. 매번 내가 계산했으니까 오늘은 너네가 한번 사주렴. 나도 사위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싶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사위 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고 딸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유진을 쳐다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어 휙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아, 민석이 지금 뭐 하는 거니? 딸에게 물었지만 딸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딸의 표정이 변했죠. 어머니를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세요? 주원이 생일인데. 그 말에 순희 씨는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죠. 장모가 사위에게 밥 한 번 사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나도 한 번쯤은 너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니. 순희 씨는 계산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일단 지갑을 꺼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원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죠. 주원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사위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딸 유진이는 차에 타기 전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일단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전화해요. 그 말을 남기고 딸 가족이 탄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박순희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끼 식사 대접도 못 받을 만큼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지, 왜 다른 시댁에는 그토록 정성을 다하면서 친정엔 그러지 못하는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민석 씨한테 차갑게 대해요? 밥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순희 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딸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치사하다고?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니? 사위더러 밥 한 번 사달라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가 눈치 주는데 어떤 사위가 좋아하겠어요? 쪼잔하게 그거 계산해달라고 하고 민석 씨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요? 안 그래도 요즘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해서 기분 안 좋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도 없이 휙 하고 나가는 게 말이나 되니?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그리고 내가 매번 사달라 했니? 나도 처음으로 말해봤어. 내가 매주 손주 봐주면서 끼니 챙겨주고 명절 때 큰 상 차려주고 그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엄마, 우리가 대접할게요라든지 고생하셨어요라고 한 적 있었니? 어떻게 대접받기만을 바랄 수가 있니? 딸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원래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보고 그런 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시댁에는 어떻게 행동하니? 거기서도 밥값 하나 안 내려고 뒷짐지고 서 있고 이런 식으로 굴어? 그 질문에 딸의 답변은 순희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야. 우리가 매번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긴 하는데 시부모님은 은퇴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니? 나는 너의 엄마라서 그냥 퍼줘도 되는 존재니?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엄마를 무시하니까 사위도 무시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위를 변호하는 말을 이어갔죠. 엄마,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민석 씨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 거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섭섭하게 말하지 마세요. 순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분노의 정점에 도달한 그녀는 결정적인 선언을 했죠. 됐다. 나도 이제 너희한테 밥 차려줄 생각 없다. 앞으로는 손주도 안 봐줄 거니까 조금 거리를 두면서 각자 알아서 살자. 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원이는 어떡해요? 주말마다 봐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결국 딸이 걱정하는 것은 손주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것뿐이었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는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아무리 자식이라도 예외는 없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순희 씨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쓰디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오늘의 상처와 닮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일을 사과하러 온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엄마, 정말 이번 주에 주원이 안 봐주실 거예요?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순희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유진아, 나도 약속이 있어.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변하는 거야. 어제 네가 한 말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냥 민석 씨가 좀 까다로운 성격인 거 알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희 씨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사위만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넌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 안 하는 철없는 딸이고. 그 말을 끝으로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한 느낌도 들었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진심을 드디어 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순희 씨는 오랜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너네 아직도 여행 다니니? 나도 같이 다니고 싶어. 순이야. 정말?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당연히 좋지. 이번 주말에 가는데 같이 갈래?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에는 손주를 봐주기로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좀 더 소중히 살아볼 거야. 영숙의 밝은 웃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순이야.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구나. 전화를 끊고 난 박순희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딸과 손주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주말마다 산과 바다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늘어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자신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딸 유진에게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오는 문자 메시지도 대부분
엄마, 주원이 보고 싶어 해요.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순희 씨는 더 이상 그런 눈치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딸 유진이 혼자 서 있었죠. 유진아, 웬일이니?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순희 씨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딸이 들어와 소파에 앉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딸은 잠시 차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저번에 엄마랑 그렇게 헤어진 후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민석 씨는 계속 심통만 부리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순희 씨는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유진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사위 민석은 계속 시비를 걸며 장모님은 나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주던 사람이 없어지자 부부의 갈등은 더 커졌고 결국 주원이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주원이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어요. 순희 씨는 손주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순희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주말에 주원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딸이 찾아온 진짜 이유가 드러났군요. 유진아, 이제 그런 부탁은 하지 말자. 이번에는 너희에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 난 그동안 너네들한테 할 만큼 했다고 본다. 하지만 엄마, 주원이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주원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 되지. 하지만 손주를 봐주는 건 더 이상 안 할 거란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민석 씨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너희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란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딸 유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단호한 표정에서 결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럼 민석 씨랑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른이니까. 나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있잖니. 그렇게 딸은 발걸음을 무겁게 돌아갔고 순희 씨는 다음 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와 여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바다를 보며 호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순간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순희 씨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김 회장님의 따뜻한 관심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차 그 관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모시고 싶네요. 순희 씨는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의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사위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시간 되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한 번도 예의 바른 말투를 쓰지 않았던 사위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간 박순희 씨는 사위 민석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장모님. 민석은 예전과 달리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장모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박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사위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이유도 있어 보였죠. 왜 갑자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 거니?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유진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어머님 혼자 계신데 저희가 너무 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사위의 제안에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고맙지만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단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할게. 가끔은 딸 가족과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죠. 주말 내내 손주를 봐주는 대신 그저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순희 씨가 직접 요리해주던 풍성한 식탁 대신 유진이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엄마,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 안 될까요? 주원이가 엄마 음식이 너무 그립대요. 그런 딸의 제안에도 박순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자. 오늘은 밖에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희 씨의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순희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엄마, 이번 설날에는 어디서 보내실 거예요? 글쎄, 앞으로 명절에는 여행을 갈 것 같구나. 네? 명절인데요? 왜? 명절이라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니? 나도 이제는 내 방식대로 즐기고 싶구나. 그래도 저희가 찾아뵙고 세배도 드려야. 걱정 마. 명절 전날 잠깐 들르면 되지 않겠니? 굳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딸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진 듯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순희 씨는 자식들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위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둔 채로 묻어두고 지낼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 다시 한번 아기를 꺼내고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이대로 쭉 지내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의 앙금을 풀어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며느리가 해준 음식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며느리는 냉장고로 가서 햇반 2개와 냉동 순대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데워 드세요. 혜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야.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 요즘 며느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왔을 때 정성껏 대접해줬는데 한 번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니,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 마세요. 내가 언제 생색냈니? 오늘 하루 종일 손주 봐주고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앞으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도 맞벌이라 바빠서 어머니 대접할 시간도 없어요. 말이야 다르고 다른 건데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는구나. 며느리는 점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계속 뭘 바라시면 안 되죠. 바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뭘 바랬니?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되잖아요. 꼭 요리까지 제가 해서 드려야 하나요? 어머니도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나영숙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30년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아들의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새벽 5시, 영숙 씨는 식당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에 쥐가 났던 겁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운 국물에 대어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영숙 씨는 몸을 일으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눈앞에는 10살배기 승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학교에 갔을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식당 일을 시작으로 공장, 가사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6살 승우를 키우는 것은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그 시절에는 이혼한 여자를 곱게 보는 시선이 드물었죠. 지 남자도 못 지키는 사람이 애는 잘 키울 수 있으려나?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더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들 승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편견과 싸워야 했죠. 우리 승우만큼은 떳떳하게 자라게 해야지. 영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식당에서, 주말에는 공장에서 일했죠. 심지어 명절에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모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32평 결코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영숙 씨에겐 황금성과도 같았죠. 집 열쇠를 받던 날 그녀는 아들 승우의 손을 꼭 잡고 새 집 거실에 섰습니다. 우리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 18살이던 승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또래 친구들처럼 아들에게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자기만의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승우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영숙 씨는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만 행복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됐어.
승우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자신을 가꿀 시간이 없었지만 아들의 입학식만큼은 다른 부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죠.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승우의 말에 영숙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고단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대학을 졸업한 승우는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첫 월급날, 승우는 영숙 씨를 비싼 한정식 집으로 모셨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고급 식당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반상이 가득 차려졌고 승우는 수저를 들기 전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영숙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사회인이 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30년 세월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영숙 씨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승우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5년 전 37의 승우가 영숙 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예비 며느리 정혜진이었죠. 영숙 씨는 처음 본 혜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혜진이 승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한테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혜진은 첫 만남에서 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혜진이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운 영숙 씨의 고단했던 삶을 존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승우 잘 부탁해. 서툰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렴.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첫 해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명절이면 승우 부부가 찾아왔고 영숙 씨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죠. 특히 며느리 혜진을 위해 더 신경 썼습니다. 평소 혜진이 좋아한다고 했던 잡채에 갈비찜, 송편을 꼭 준비했죠.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칭찬에 영숙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 식당 생활로 다져진 요리 솜씨가 며느리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죠. 나중에 천천히 알려줄게. 우리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가끔 꿈 같은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죠. 평생 혼자서 가정을 꾸렸던 그녀에게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간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 1년 차, 어느 날 승우의 전화 한 통이 그 평화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승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죠. 이사? 어디로? 지금 사는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 전화기 너머로 승우와 혜진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우의 목소리. 사실은 엄마 집에서 살면 좋겠다고.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축도 못해요. 엄마가 양보해주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자신의 아파트를 내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승우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혜진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집은 너무 좁아요. 엄마가 계신 집이면 아이 방도 따로 만들 수 있고. 손주. 그 단어는 영숙 씨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는 손주를 품에 안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으니까요. 자신이 못다 이룬 가족의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정말? 너네가 임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요. 혜진이는 아파트 가기 전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대요.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분홍색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손주의 모습을요. 고민 끝에 영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고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내어주기로 한 것이죠. 알았어. 엄마가 이사할게. 너희 신혼부부가 더 넓은 곳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영숙 씨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비우고 동네 끝자락 작은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평수로 치면 1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만 아파트 명의는 여전히 영숙 씨 앞으로 두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들 부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벌써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는 듯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영숙 씨는 혜진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승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지만 이 모든 희생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숙 씨는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숙 씨가 월세방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 승우가 전화로 혜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던 것이죠. 엄마, 혜진이랑 산부인과를 가봤는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2달 정도 됐대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말? 아이고, 이런 경사가. 내가 잔치상이라도 차려야겠다. 언제 와? 그렇게 영숙 씨는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준비했죠. 소갈비, 잡채, 동그랑땡, 된장찌개. 평생 식당에서 익힌 솜씨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혜진의 말에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입덧은 없니? 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잡채가 정말 맛있네요. 혜진이 잡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영숙 씨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특히 임신한 며느리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찼죠. 우리 혜진이 잡채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또 해줄게.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가끔씩 영숙 씨의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따라 어머니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혜진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음식 생각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금방 해줄게. 잠깐만 앉아 있어. 영숙 씨는 작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뻤죠. 어머니, 갈치조림도 정말 맛있던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요청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을 부탁했죠. 오늘따라 갈비찜도 먹고 싶어요. 저녁에 가서 먹고 가도 될까요? 영숙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해준 만큼 우리 아들도 대접받겠지. 영숙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고르고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영숙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자 혜진의 요청은 더 구체적이고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집 청소 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이런 요청에도 미소를 지으며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승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영숙 씨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죠. 엄마, 아들이에요. 이승민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간 영숙 씨는 작은 손주를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숨에 모든 피로와 서운함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승민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손주가 태어난 후 아들 부부와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신생아를 돌보느라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죠. 영숙 씨는 손주가 보고 싶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지금 바빠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승민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에 영숙 씨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이제 8달이 된 승민이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영숙 씨는 아들 집에 찾아가 아침부터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주를 맡기는 일이 점점 잦아지더니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지만 손주를 맡길 일이 있을 때만 영숙 씨에게 연락했죠. 영숙 씨는 비록 지금은 서운하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을 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영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전날 혜진이 전화로 손주 승민이를 봐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벌써 10달이 지나 돌을 앞둔 승민이는 이제 기어다니고 가끔은 손을 잡아주면 몇 걸음 걷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 아들 집에 손주를 봐주러 도착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아마 저녁 7시쯤 올 거예요. 영숙 씨는 손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죠. 승민아,
할머니랑 하루 놀자. 영숙 씨는 온종일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이유식을 먹이고 낮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죠. 승민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는 집 청소도 하고 저녁에 먹일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아직 관절염이 있어 무릎이 아팠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아이고, 어쩜 이리 이쁠까? 낮잠에서 깬 승민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영숙 씨는 그렇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오후 5시.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놀랐죠. 혜진아, 벌써 왔니? 7시에 온다고 했잖아. 혜진은 대답 없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요. 승민이 잘 놀았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놀았지. 이유식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고. 혜진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영숙 씨는 하루 종일 돌봄에 지쳐 있었지만 며느리가 일찍 온 것이 반가웠습니다. 혜진아, 나 좀 쉬고 싶은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혜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7시까지는 봐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손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도 못했던 것이 생각났죠. 혜진아, 배고프지 않니? 그럼 뭐 좀 먹을까? 며느리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도 며느리가 해준 음식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구나. 영숙 씨의 솔직한 말에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마지못해 일어났죠. 알겠어요. 며느리는 요리를 하는 대신 냉장고로 가서 햇반 2개와 냉동 순대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데워 드세요.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바란 것은 혜진이 직접 해주는 따뜻한 음식이었는데 햇반과 냉동식품을 꺼내놓다니요. 혜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야. 혜진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 요즘 며느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요리했던 시간들, 손주를 돌봐주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래도 내가 너희들 왔을 때 정성껏 대접해줬는데 한 번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지 않니? 며느리는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넣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 마세요. 그 순간 영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올라왔죠. 내가 언제 생색냈니?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요리해달라면 언제든 해다 줬는데. 혜진은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도 맞벌이라 바빠서 어머니 대접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너희에게 내어주고 이사 와서는 요리해달라는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어. 손주 봐달라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봐줬고
그러면서도 너네한테 뭐라도 바란 적 있니?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는구나. 며느리는 점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계속 뭘 바라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살기 바빠요. 영숙 씨도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뭘 바랐니?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며느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되잖아요. 꼭 요리까지 제가 해서 드려야 하나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매번 손주 봐주는 시어머니한테 냉동식품 대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나. 그럼 밥 해주는 며느리 따로 구해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며느라, 내가 언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었니?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먼저 나서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했을 것 같구나. 됐어요. 어머니랑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손주 다 보셨으면 나가세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나가라고. 영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그동안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여긴 내 집인데? 나갈 거면 내가 나가야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집의 명의가 여전히 영숙 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요. 갑자기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승우는 당황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죠. 승우야, 내 와이프한테 밥 한 끼 해달라고 했다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단다.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한테 요구하면 욕먹어요. 여태까지 잘 지내셨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요구가 많다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랐니? 하루 종일 너희 아이 봐주고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혜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가 아니야. 너네는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고마웠던 적 있니? 당연하죠. 저희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승우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너네들이 나가거라. 아들 부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영숙 씨는 승민이를 한번 쓰다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 이제 돌아갈게. 앞으로는 손주 봐달라고 연락하지 마.
너희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할 때 다시 오렴. 그렇게 영숙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승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영숙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말들이 마음 깊이 박혀 있었죠. 특히 며느리 혜진의 나가세요. 라는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하자.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부동산 중개사 박 씨는 영숙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영숙 씨가 월세방을 구할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죠. 제 아파트 내놓으려고요. 박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드님 부부가 살고 계신 그 집을요? 영숙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매로 내놓을 테니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상의하신 건가요? 영숙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의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금매로 내놓아도 좋은 가격에 빨리 나갈 겁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전화기를 꺼놓았죠. 아들의 전화는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의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역세권의 학군도 좋아 인기가 많았죠. 게다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았으니 금방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씨 계약금 받으셨습니다. 이제 아드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박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있었죠. 그리고 막 읽기 시작한 문자들. 처음엔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걱정스러운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다고요. 승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히 대답했죠. 나 집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팔았어. 2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영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너네들이 해준 만큼 나도 똑같이 대접해 줄 거다. 전화기 너머로 승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곧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혜진아, 난 그저 내 말대로 했을 뿐이야. 너희가 나한테 바라는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 우리 서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주지도 말고 지내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을 다시 돌려주세요.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 영숙 씨는 혜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계약금도 받았고 2달 뒤면 완전히 남의 집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영숙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승우와 혜진이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승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혜진은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승우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 씨는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너네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승민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요? 이제 됐어. 돌아가. 내가 평생 너를 키우느라 바쳤던 세월,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던 시간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바보 노릇 안 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더 울며 사정했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갔죠. 2달 후 영숙 씨의 아파트는 완전히 팔렸습니다. 시세가 올라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었죠. 아들 부부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고 새 주인이 입주했습니다. 영숙 씨는 받은 돈으로 조용한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새 집에 짐을 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가끔 손주 승민이 생각이 날 때면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곧 추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 승우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받지 않았죠.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야.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우가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그동안의 상황과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었죠. 아직은 내 시간이 필요해.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고요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희생도 참고 견디는 인내도 필요 없었죠. 참 평화롭다. 영숙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8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아들 부부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으니까요.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정희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지금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일만 실컷 시켜놓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큰아들 박재훈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며칠 전 있었던 아들과의 통화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웬일이니?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더니. 아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약속인데? 그냥 지은이랑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거니? 아니, 그게 엄마도 심심하실 것 같고 민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해서요. 정희 씨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렇게 손주 봐달라거나 집안일 좀 해달라는 부탁할 때 아니면 연락 한 번 없었죠. 이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손주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작은 아들 재민이 어제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형님이 또 손주 봐달라고 연락했어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엄마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정희 씨는 작은 아들의 말에 괜찮다 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작은 아들 재미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밥이라도 먹자며 데리러 오곤 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큰며느리 이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은 안 막히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별로 안 막히더구나. 정희 씨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솔직히 다른 분한테 부탁할까도 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일 편해요. 돈도 안 들고요. 호호, 농담이에요, 아시죠? 돈도 안 든다고?
정희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정말 자신이 공짜 식모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아수라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큰아들 내외가 먹다 만 듯한 배달 음식 봉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은 됐을 법한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곰팡이가 핀 듯한 음식 그릇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주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좀 봐주세요. 민서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어찌나 조르던지. 이왕 해주시는 거 많이 좀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씨의 마음속에 작은 아들 재민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며느리 수연은 정희 씨가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여기까지 와서 또 일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아, 그리고 어머님. 큰 며느리가 지갑에서 카드를 두 손가락에 끼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도 좀 봐주세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민서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민서가 자주 기침을 해요. 어머님이 청소해 주시면 너무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청소부의 장복이 대행까지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큰아들에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였죠. 결혼할 때 자동차 구입비와 며느리 혼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카드를 받아들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참고 있었죠. 그때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 민서가 정희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나마 손주의 순수한 미소가 위안이 되었죠. 할머니,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모든 서운함을 잊고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서 배 안 고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재훈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아, 친구들 모임이요. 중요한 자리라. 아, 맞다. 큰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서 유치원 가방도 좀 챙겨주세요. 월요일 유치원 보내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좀 봐주시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안 봐주셔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민서 간식은 적당히만 주세요. 저번처럼 과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방 안에 홀로 남은 정희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어지러운 거실,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죠. 창 밖으로는 큰아들 부부가 즐거운 듯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작은 아들 재민이었죠.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형님네 집은 어때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잘 도착했어. 다들 나가고 민서랑 둘이 있네. 형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다음에 저희 집 오셔서 푹 쉬다 가세요. 작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재민아. 너는 항상 그렇게 엄마 생각해주고. 전화를 끊은 뒤 정희 씨는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죠. 민서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서가 그림을 보여주자 정희 씨는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손주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와, 우리 민서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무슨 그림이니? 이건 할머니랑 저예요. 우리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정희 씨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죠. 아빠도 엄마도 없이 할머니와 민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린 후 민서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집안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민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금방 저녁 차려줄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애는 잘 보고 계셨죠? 큰 며느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두 사람은 골프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외출 후에 상기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정희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라니. 게다가 안사돈이 온다고 자신을 내쫓는다니.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정희 씨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큰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정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배려는 매번 사돈댁에게만 해주는 거니? 나도 너네 가족이다. 너네 혹시 안 사돈 오기 전에 집 정리하려고 나 부른 거니? 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내뱉었죠.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됐다. 어머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도 장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난감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주세요. 정희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 그래, 너네는 매번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 씨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꼬아서 들으시는 거 어디 한두 번이에요? 알았다. 내가 나갈게. 너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정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희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너네도 잘 생각해봐라.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쫓고. 그렇게 살면 좋니?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꾹 참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허상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한동안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물이 서서히 식어가듯 정희 씨의 마음속 감정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떴죠.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문자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다시 울리는 휴대폰. 이번에는 작은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님네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아들에게 불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죠. 재민아, 너무 서운하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형도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형한테 다시 얘기 좀 해볼게요. 고맙다, 우리 재민아. 내가 못나서 너한테까지 신경 쓰게 만들었구나.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서랍장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있었죠. 통장, 부동산 문서, 그리고 큰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문서와 자동차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조건이었죠.
법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희 씨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행동할 차례였죠.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로 상담을 했었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모든 서류 가지고 오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모든 사실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했죠. 정희 씨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죠. 남편의 후배였던 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빙 서류들 다 준비해 오셨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 변호사는 정희 씨가 가져온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자동차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 모두 보관하고 계셨네요.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정희 씨,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를 할 때 부양이나 효도를 전제로 했다면 더욱 그렇죠. 민법상 증여는 수증자의 배은망덕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정희 씨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면 충분히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혼수 비용까지 모두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내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이 결정, 정말 내려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어제의 모욕적인 상황이 다시 떠올랐죠. 돈도 안 들고.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정희 씨의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윤 선생님, 시작하죠. 모든 걸 돌려받고 싶어요. 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발송해야겠군요. 시간이 흘러 큰아들의 집으로 법원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에는 재훈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떴죠. 정희 씨는 휴대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파트 명도 소송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준 거 다 돌려받으려고. 아파트, 자동차, 혼수 비용까지 전부.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 곳이 어디 있어요? 애도 있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모르겠니?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그런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큰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급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정희 씨는 이제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겼으니까.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취소하면 되잖아요. 제발요. 우리 민서는 어떡해요? 거리에 나앉게 하실 거예요? 민서. 그래, 민서는 불쌍하구나. 하지만 그건 너희 책임이야. 너희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했어야지.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정희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가족? 그래, 너희가 날 가족처럼 대했니?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그런 가족. 그때 전화기 너머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세요? 저희 결혼할 때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장난쳐요? 정희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라고 하자. 근데 너희는 나한테 한 약속은 잘만 깨더라. 그 집 받을 때 너네들은 분명히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너네 행동을 봐라 어떤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마 아직도 그것 때문에 토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외로우실까봐 손주도 봐달라고 하고. 내가 외로울까봐 손주 봐달라 한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기지도 않는구나.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디에 의지해요? 저희 힘들다고요?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아 소리쳤습니다. 너 힘들다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긴? 그 잘난 내 장모한테 의지해야지.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지? 엄마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편하게. 그래, 너희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집안일 해달라면 하고. 너희한텐 그게 당연했잖아. 어머님, 듣자 하니까 말 조심하세요. 큰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손주는 봐주기 싫으셨단 거예요? 민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더니. 이지은 씨. 정희 씨가 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협박하는 건 너무 비열하지 않니? 비열하다니요? 어머님이야말로 얼마나 비열하신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그만하자. 나 이번에 아파트 회수해서 전세로 내놓을 거야. 자동차도 돌려받을 거고 혼수 비용도 모두 돌려받을 거야.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치자.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어머님, 저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큰아들이 격분했습니다. 너희한테 난 그저 집 줄 사람 아니면 가정부 정도였잖아. 이제 그만할래? 아니다. 고마워해야겠네. 내 덕분에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찾아 살아볼래? 이제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너희 연락 안 받을 거야. 정희 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죠. 곧바로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왔지만 정희 씨가 가져온 증거들 앞에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정황,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고 버리는 행태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명도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 반환 그리고 혼수 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정희 씨는 이미 고개를 돌려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정희 씨는 작은 아들 재민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재판을 지지하며 곁에서 계속 힘이 되어주었죠.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정희 씨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구나. 내가 평생 번 재산인데 효도는커녕 나를 하녀처럼 부리는 자식에게 그냥 줄 수는 없잖니.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무 오랫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때가 됐어. 한 달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큰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제 집행의 날이었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부로 이 아파트의 명도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미 짐을 대부분 빼놓은 상태였고 민서는 큰며느리의 친정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처럼 이번엔 너네가 나가야 할 시간이다.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정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동차도 반납하고 혼수 비용도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작은 아들 재민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야. 그리고 받은 돈으로 내가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나머지는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가족에게 줄 거야. 너네는 항상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줬으니까. 진짜 효도하는 자식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니?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내 행복이야. 진정한 가족에게 보답하는 것. 그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죠. 여보, 잘했어요.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군요. 정희 씨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끼고 있었죠.